안녕하세요. 박상미의 공감 스토리텔링 오늘 문 활짝 엽니다.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감기 들지 않으셨는지 걱정입니다. 오늘은요 좋은 시 한 편 읽으면서 문 열겠습니다. 즐거운 편지 황동규.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이따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 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네, 오늘 공감의자에는 김서령 작가님 모셨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대표이고요.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신문과 잡지에서 인터뷰 전문 기자로 일하면서 개인과 시족의 역사, 주인의 숨결을 닮은 집, 오래 묵은 물건들, 수공업적 삶의 방식에 특별한 흥미를 지녀온 분입니다. 의식주에 녹아있는 의례들과 여성의 일과 놀이, 인류의 해묵은 이야기인 신화와 설화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살았던 집과 먹었던 음식과 입었던 옷의 기억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고 치유하는 글쓰기 실험실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를 운영 중이고요. 중앙일보의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집을 10년째 연재해 오신 분입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인터뷰 칼럼을 모은 김서령의 가, 여자전, 삶은 천천히 태어난다, 김서령의 이야기가 있는 집, 참에는 참 외롭다 등의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중앙일보 칼럼 연재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김서령 작가의 안부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분을 제 롤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심으로 여쭙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인터뷰를 모셨습니다. 김서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실제로 얼굴을 뵌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네, 무척 기대하고 설레기도 했고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1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선생님 한신문에 칼럼을 10년 동안 간헐적이긴 했지만 연재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리고 연재라는 게 정말 성실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10년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이 큰 신문사에서 한 지면을 김서령이라는 한 작가에게 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선생님 끝내고 어때요? 너무 허전하진 않으세요? 허전한 것보다 연재를 끝내서 해방감이 더 커요. 연재한다는 게 처음에는 그냥 원고를 마감한다는 것만 중요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집을 제가 하는 게 이야기가 있는 집, 그런 거였는데요. 아무 집이나 하고 싶지는 정말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고르는 게 꽤 신경이 쓰였어요.
그냥 누구가 좋다고 해서 그냥 가면 들은 것하고 달리 좀 실망스럽고 그렇죠. 그럴 때는 얼른 또 다른 걸 바꿔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독자에게는 뭐 별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네. 나는 그걸 오랫동안 할수록 10년 넘게 할수록 정말 좋은 집을 찾아보고 싶다는 욕심 같은 게 네. 생겨가지고 네. 그게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좋은 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정말 모델로 보여주고 싶은 집들이 네. 너무 사치스럽거나 뭐 거의 아파트로 변해버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없어서 찾느라고 좀 신경이 쓰여서 어떤 땐 2달에 한 번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네. 연재하는 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모든 회가 좋을 수가 없어요. 마감일에도 쫓겨야 하고 또 네. 이렇게 인터뷰 대상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근데 모든 네. 꼭지가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고맙습니다. 정말 굉장한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분이구나. 마음에 들 때까지 끝까지 찾아내어서 그 이야기를 쓰는 개인의 삶은 참 고달팠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예, 저는 그렇게 완벽주의적 체질은 아니고요. 나중에는 좀 의무감 같은 건 생겼어요. 그거 완벽주의하고는 좀 다른 건데 네. 그렇게들 말해요. 그걸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다고 네. 열동률 조사를인가 뭐 그런 걸 하면 열동률이라는 걸 하면 네. 그걸 보겠다는 사람이 많다고 이런 말 들으면 네. 아무렇게나 뽑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집이 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집에 축약되어 있다고. 축약되어 있다. 그 개인들의 역사 말고도 네. 그 웃대의 역사까지도 집이 담고 있고 네. 한 사람의 생애는 어떤 집에 살았던가를 쭉 늘어놓으면 그 사람의 생애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이고 네. 그래서 집이 그렇게 간단한 부동산이 아니라는 걸 점점 알게 됐고요. 우리 시대가 제가 그걸 2002년에 시작해서 2015년에 끝냈으니까 그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뀐 그 시점에 물려 있었어요. 초창기도 뭐 그랬지만 거의 거기가 아파트에 살고 뭐 그랬죠. 네. 그래도 그 이후에 보면 집이라는 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적 네. 집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정신을 가진 집들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점점.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 대상을 이런 집들을 찾아내는 걸 신문사에서 도와준 건지 선생님 혼자의 힘으로 다 하신 건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세상에. 신문사가 도와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러길 제가 원치도 않았고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뭐 안테나를 세워놨죠. 여기저기 살펴보고 그랬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안테나를 세워놓고 찾았는데요. 네. 나중에는 그냥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을 갔어요. 이를테면 뭐 경주 최부잣집, 뭐 그런 집, 아주 역사가 오래됐고 뭔가 할 말이 있을 듯한 집을 두드려서 갔어요. 인터뷰 원하지 해주지 않아요. 그럼 간송미술관에 그 아드님, 간송 선생 아드님 집 뭐 이런데 취재하지 않아요. 그런 집을 갔던 거죠. 그렇게 가기로 했고 그분들이 시간이 또 안 되면 제가 마감을 그러면 뭐 다음 주에 할게, 뭐 한 달 뒤에 할게 이렇게 미루기도 하고요. 그럼 신문사에서도 최대한의 배려를 해준 거네요. 최대한의 배려를 해줬다기보다 나중에는 약간 뭐랄까 가끔 하는 굉장히 느슨한 연재였어요. 저희는 그게 아주 그래서 편했어요. 퀄리티가 아주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분 고향이 어딜까 찾아봤더니 경북 안동 출생이세요. 저는 선생님의 출신도 이 연재를 하게 되고 기획을 하게 된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까요? 저희 외가가 경북 안동이어서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가문의 맏며느리, 종갓집 며느리의 고달픈 삶이라던가 이런 것에 선생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우리 집이 아버지가 11대 내려오는 집인데 안동에서는 15대가 돼야 종가라고 불러요. 15대가 되면 한 450년쯤 되고 그런 종가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처럼 11대쯤 되면 뭐 오래 묵은 집과 많은 제사와
뭐 그 아래 많은 지손들이 있어도 종가라고 부르진 않고 네. 그냥 큰 집이라고 해요. 아, 선생님 안동 김씨. 아니 안동 김씨 아니고 네. 안동에서는 몇 가지 성이 있는데 우리는 의성김이에요. 아, 네. 안동 김은 뭐 좀 달라요. 네. 그 의성김의 저는 12대고 네. 11대쯤 됐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종부라는 말을 들었고 저도 종녀란 말을 들고 자랐죠. 네. 그래도 종가는 좀 아니에요. 네. 그 바깥에서는 그게 잘 개념이 좀 모호한데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종가 속에 자랐기 때문에 잘 알죠. 가문, 제사, 네. 그다음에 손님들 접대하는 네. 것 이게 엄마의 삶 자체였고 네.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랐죠. 아. 거기서 벗어나는 게 저희 목표였죠. 목표였고. 그러다가 나이가 네. 한참 들고 벗어나는 걸 목표로 삼았던 내 삶이 네. 어리석었달까? 다시 그쪽을 지향하게 되는 걸 느꼈어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집은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다. 네, 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런 생각을 언제 처음 하게 되셨나요? 글쓰기의 시발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요. 네. 제가 처음에는 사람을 만난 인물 인터뷰를 했고 네.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도 그걸 쭉 해왔는데 네. 그냥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박사님 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네. 그분을 만날 때 장소를 그분의 집으로 했을 때가 굉장히 달랐어요. 집에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은 네.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내가 질문하고 대답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한테 순식간에 확 들어왔어요. 집만 봐도. 집만 봐도. 그분은 뭐 서재, 뭐 현관, 하여튼 다. 네. 그래서 집이라는 게 한 사람을 굉장히 정직하게 그리고 집약적으로 설명해 주는 장소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만나는 집은 건축은 아니었어요. 지금 이야기가 있는 집이 다. 네. 다만 집 안에 있는 네. 그 사람의 모습이고 네. 그 사람과 집이 어떻게 소통하고 닮아가는가 이걸 지켜보는 네. 게 포인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무슨 기획을 할 때 인터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인터뷰 전문이라고 하니까 그럼 인터뷰 재미없으니까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집과 사람을 같이 보여주는 그런 기획을 합시다고 제안했어요. 네. 그랬더니 집 이야기가 나중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건축가가 쓰는 집 이야기도 많았는데 네. 그 인물과 집을 함께 이렇게 보여주는 네. 것이 재미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오래 계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연재가 다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다 특별하고 다 중요하시겠지만 그래도 기억에 오래 남는 집이 떠오른다면 어떤 기억일까요? 네. 그런 질문이 아까도 그렇지만 좀 네. 곤혹스러워요. 한 집을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두 집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집을 말할게요. 네. 최근에 간 집이고 경주 최부자 집이었어요. 최부자 집은 서울로 이사 왔고 최부자 집 본가는 최부자 집은 지금 영남대학이 사서 그냥 그걸 사람들 보여주는 걸로 쓰고 있는데 아카데미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최부자 집의 담장을 함께 한 최부자 집의 한 증조부에서 갈려 나간 지금 최부자 집의 종손하고는 8촌쯤 되는 바로 옆집은 살림을 살면서 계속 살아왔어요. 그 집에서는 법주를 만들어요. 경주 법주를. 그래서 법주는 그 집이 저작권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만들어 왔는데 그 집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집에 갔는데 당연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부자 집보다 더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그 집은. 경주법주는 아주 유명한 가족들이 만들어요. 하죠. 네. 거기서 만들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중요하다기보다 그 집에 갔다가 제가 신기하게도 아주 우리 일가 중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남긴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좀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네. 제가 의성김인데 학봉 종가라고 있어요. 그 종가의 종손이 일제시대에 아주 파라코로 살림을 다 거덜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거덜냈나 하면 다 노름을 해서 없애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네. 딸을 집에서 옛날에는 뭐 장롱을 해오라고 그렇죠. 그 시집에서 돈을 주나 봐요. 네. 근데 그 돈까지 노름을 해서 다 없애버려서 그 딸이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네. 그 돈을 어쩌고 왜 이따위 농을 해왔냐고 할머니 농을 가져갔대요. 그 농을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때리고 이랬다고. 그분 이름이 김후웅이인데 네. 그 김후웅 여사 이야기를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네. 그 김후웅 여사의 아버지가 그렇게 네. 다 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노름해서 다 져서 재산을 탕진했잖아요. 네. 요즘으로 따지면 그게 한 300억쯤 된 재산이었는데 다 탕진을 해버렸대요. 그랬는데 그게 노름한 대상이 다 노름에 졌지만 사실은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러 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지는 걸 가장해서 다 그런 집은 다 지는 걸 가장해서 이뤄줬던 거예요. 그러면 따가지고 독립 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다음 해 겨울에 돈이 없으면 또 노름하자고 오면 다 지고 이래서 노름을 줬던 거예요.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용환이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거나 한 적이 있나요? 책으로 나오거나 한 적이 명문가 이야기라는 네. 조영원 선생이 쓴 것 중에 짧게 나와요. 짧게 언급돼요. 세상에 어머 지금 가슴이 정말 울컥했어요. 네. 그래서 그 김후웅 여사라는 그분의 따님 용남동녀 딸이에요. 아들도 없어요. 네. 그랬는데 만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여기서 만주로 간 사람들이 다 친척이에요. 네. 국가를 위했다기보다 그때는 가문을 위한 것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그 할아버지 중에 만주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당연히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서 그렇게 자금을 보내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일경어 감시가 심하니까 그냥 줄 수는 없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취했던 건데 따님도 몰랐던 거예요. 그 김후웅 여사도.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아베 네. 참복 나으리라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네.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네. 그분 아버지는 약간 독립 유공자 네. 그런 걸 나중에 등록되기도 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은 거예요. 이 딸도.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자기 한스러운 마음을 쓴 게 있는데 네. 경주 법주 집에 갔는데 그 집 안주인이 김후웅 할머니의 따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네. 왔어요 하니까 안동에서 왔어요 하니까 내가 네. 어머 그러면 뭐 서씨에서 왔대요. 그럼 내가 네. 서씨는 김후웅 할머니 그럼 따님이세요? 그러니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랑 따져보면 남이 아닌 거예요. 어머나.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그때 그렇게 쓴 거예요. 네. 아들이 아니라 네. 딸들이 모든 일을 하는구나. 네. 김후웅 할머니가 거기가 딸이 가서 이 딸이 또 경주 법주에 와서 법주를 만들고 있구나. 이 가문을 잇는 것은 딸이야. 딸은 힘차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했고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네. 제 손을 꼭 잡고 네. 놓지를 않는 거야. 내가 말을 네. 놔도 되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외가의 친척, 외가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네. 진초를 만난 거잖아요. 너무 반가워했고. 선생님 이 이야기는 책 한 권으로 꼭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정말 이렇게 멋진 드라마도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 드라마가 실제로 주변에 수탁이 있었는데 네. 다 잊혀지고 네. 조명되진 않죠. 야, 선생님 진짜 경주법주 유명한 도가지만 네. 정말 광고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과 설은 경주법주로 차례를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문을 잇는 건 딸이네요. 딸이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또 있으셨나요? 가문을 잇는 건 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많이 있었죠. 특히 요즘은 전에는 아들이 당연하게 가문을 이었죠. 아버지와 자기 집안의 정신을 이어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인이 점점 힘을 얻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내가 모르는 조상들의 제사를 내가 지낼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면서 제사를 거부하기도 하는 게 뭐 당당한 여성의 태도처럼 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대대로 이어져 오는 것들이 우리 대에 와서 좀 사라져버리고 끊어지는 느낌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며느리는 그래요. 다 자라서 그 집에 시집 오기 때문에 그 집의 전통에 대한
애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딸들은 안 그래요. 맞아요. 딸들은 자기가 태생이 거기기 때문에 네. DNA에 있는 것도 있고 환경이 네. 그래서 굉장히 애정이 있어요. 네. 배우지 않아도 그 전통을 잘 알고 있어요. 네. 어쩌면 가문은 딸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우리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며느리는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다음에 남편에게 굉장히 애정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해요. 맞습니다. 거부감이 있으면 배우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딸은 아니에요. 맞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요. 네. 자기 남편은 거부감이 있어도 그하고 상관없이 자기 것이니까 딸들이 가문을 잇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많이 보셨겠지만 네. 지금 머릿속에 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기억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람들 이야기. 네네. 아, 네. 가문을 잇는 건 딸이다. 경주법주 외에 또 한 집 이야기만 더 들어볼까요? 안동에 가면 또 안동 이야기라서 죄송한데요. 오래된 역사가 안동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네. 탁청정이라는 정자. 탁청정. 네. 가 있어요. 네. 조선 중기쯤에 조선 정자인데 네. 굉장히 안동 지방의 정자들이 아주 소박하거든요. 네. 도산 서당이 그렇듯이 세 칸이에요. 세 칸이면 9평 정도밖에 안 되는. 9평? 네, 네. 아주 작은 집에 네. 공부도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살림도 살고 그런 정도로였는데 탁청정은 안 그래요. 굉장히 커요. 아주 안동에서 이렇게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호화로운 정자에 크고. 네. 그래서 퇴계 선생 당시에 그게 지어졌다는데 네. 퇴계 선생이 와보고 너무 사치스러워서 올라와 보지도 않고 이면하고 갔다 뭐 그런 기록도 남아있는 만큼 화려한 네. 정자예요. 근데 그 집 정자가 있는데 네. 그 정자에 딸린 종가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부유했던 김유라고 하는 사람이 네. 지었어요. 그 사람이 요리책도 지어가지고 수은 잡방을 저자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네. 집이 비면 특히 한옥은 금방 이렇게 벌레도 먹고요. 맞아요. 먼저 좀 대들보 네. 밑에 썩어가고 그래요. 네. 근데 오랫동안 비어 있는 이유가 시골의 종손이 집을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직장을 가지고 서울에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 안동에 머물고 살고 우리 아버지 네. 같은 경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면 점점 쇠락해요. 네. 가문이 전에는 토지가 많다는 게 그게 부가 됐고 뭐 생산 네. 뭐 있어서 살 수 있었는데 우리 시대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들 서울에 와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죠. 네. 종손이. 네. 그러면 거기 살 수가 없으니까 비워둬요. 네. 그래서 그렇게 허물어진 집에 어떤 이미령 여사라고 네. 그 집의 딸이 아니라 외손인데 들어가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완전히 새로 바꿔놨어요. 그게 며느리라면 그렇게 애정을 갖고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어릴 때 기억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을 가지고 집이 비어 있으면 그 딴 사람 누구 살아라고 주고 그래서 집을 그냥 막 다 싸바르고 그렇게 창호지 있는 걸 다 벽지로 발라버리고 그랬는데 네. 그 이미령 선생님이 그 집에 들어가 사시면서 집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본인이. 네. 하나하나 맨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낸대요. 그러면 옛날 집은 굉장히 그걸 과학적이라고 말해야 되나? 기능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한옥들이 생활이 불편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모든 방마다 수납 공간이 한두 개씩 다 들어있어요. 네. 그럼 벽면을 이렇게 딱 뜯으면 네. 이렇게 바닥이 아래쪽에 이불을 넣는 공간과 위에 책을 넣는 공간이 다 있어요. 네. 방마다 벽장이 거기서 발견한 벽장 수가 뭐 10몇 개인가 그래요. 어머나. 아주 네. 많이 발견하면서 보물을 찾다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 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바꾸고 또 이 집이 오랫동안 비워놨기 때문에 네. 대들보가 썩고 기둥도 막 샀고 그랬어요. 네. 그걸 탄원한다고 하나? 네. 이렇게 오래된 집이 이렇게 허물어가는 것은 네. 그러니까 아주 아깝다. 이 네. 집을 좀 살리자 하고 편지도 막 써서 네, 국가에서 고옥수리 해주지요. 네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집을 가치를 알아서 네. 고옥수리도 완전 다 했어요. 근데 안동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런 상태인데 네. 딸이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 만든 예를 봤어요. 아주 그렇구나. 훌륭했어요. 그냥 폐가가 될 집을 한 그러게요. 가문의 역사를 다시 네. 재건하는 네. 일이네요. 네. 그런데 제가 선생님 글 읽으면서 항상 느낀 건데요. 굉장히 짧은 글 안에 신문 칼럼은 또 분량이 짧아요. 네. 그 안에
한 가문의 역사를 다 담아내는 그런 힘을 가지셨는데 만나서 사람이 갑자기 마음문을 다 열고 자기 가문과 자기 인생 얘기를 다 하진 않잖아요. 네. 그 비법이 뭔가요? 비법이 뭐 있겠습니까만은 오랫동안 사람을 만났어요. 네. 다들 의례적인 이야기만 하려고 해요. 그렇게 준비된 말. 그렇죠. 그야말로 이렇게 필요한 가면 같은 걸 다 쓰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재미가 없고 네. 일단 이야기하는 시간도 네. 이야기하고 있는 그 뭐 2시간 약속을 했으면 2시간 동안도 저는 너무 지루하고 그런 이야기 싫어요. 네. 그래서 뭐랄까 무장해제하고 터놓고 이야기하게 만들고 싶어서 네. 비법이라면 뭐 그렇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요. 되게 빨리 엄마 이야기를 꺼내요. 그다음에 나중에 생각했는데 뭐가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뭐예요? 그다음에 그냥 의식주 중에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는 중에 사람들은 다 기본 긴장을 풀던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람은 제가 오래된 이야기 연구소 하는 네. 일이 아주 옛날의 음식, 옛날의 네. 옷, 옛날에 살았던 집 네.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꺼내보는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인터뷰를 하다가 보니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네. 사람이 쓸데없는 허황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식적이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런 모습에서 뻣뻣하게 하던 모습을 풀더라고요. 제가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방까지 찾아가셔야 하고 또 그 많은 이야기를 드러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보통 인터뷰 시간은 어느 정도? 저는 그러니까 이걸 원고료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지 못해요. 못하죠. 저는 그게 재밌어서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야기 듣는 걸 아주 좋아했어요. 네. 집에 돌아다니는 장사 같은 사람이 왔어요. 네. 저희 고향이 경상도인데 전라도에서 겨울 되면 아마 담양에서 왔나 봐요. 네. 채 같은 걸 막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박물장수. 네. 채장수 같은 죽물로 만드는 걸 파는 네. 장수가 오면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데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늘 우리 집에 잘 와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열광하니까. 이야기 듣는데. 예. 그리고 엄마가 내가 열광하는 게 좋으니까 제가 혼자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딸이 열광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들에게 밥도 따스하게 지어주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늘 정기적으로 와요. 겨울 되면. 그래서 이야기 듣는 걸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야기 듣는 게 좋아서 저는 한 번 인터뷰하고 그냥 끝내는 적은 잘 없어요. 이야기를 하고 그분하고 정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올게요.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가고 남자하고는 그게 안 되는데 여자인 경우는 특히 여자전에 나오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두 번은 같이 자요. 자야 해요. 다 잤어요. 자면서 이야기를 들어야 불 꺼놓고 같이 누워서 막 하면 서로 울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녹음하시나요? 녹음도 안 해요. 처음엔 녹음을 했어요. 초창기에는. 근데 녹음한다는 게 일이 좀 더 복잡해져요. 녹음을 풀어야 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고. 맞습니다. 그럼 다 기억하는 내 가슴에 기억나는 것만 써도 돼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이렇게 메모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메모도 했고 그런데 다 이야기 듣고 와서 내가 기억나는 것만 쓰는 것.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치밀하지는 못하죠. 이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 알았어요. 저도 제가 왜 인터뷰하는 사람이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매일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듣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제가 선생님 여자전 책을 읽다가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제가 잠깐 읽을게요. 남의 이야기 듣기를 즐겨 급기야 사람을 만나 이야기 듣는 것을 직업으로 삼게 됐다. 사람이 우주이며 한 인간의 생애 안에 가히 우주의 천만 변화가 담겨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숱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난 세기 초중반 한국 여자로 태어나 우리 역사의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밀고 온 분들,
그들의 삶 앞에서 전율의 농도가 가장 컸다. 이 책은 그 감동의 기록이다.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이 우리들의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된다. 과일이 서리를 맞아야 단맛이 돌고 향기를 풍기듯 인생도 고난 속에서 익어간다는 것을 믿는다. 여기 실린 이야기들이 지금 행복한 사람들에겐 삶의 확장을, 지금 불행한 사람들에겐 삶의 깊이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팔뚝이 잘린 사람 앞에 선 손가락이 잘린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앞세대가 몸부림치며 살아온 이야기가 뒷세대의 가슴을 울리기를, 그 울분과 통한이 서로를 연대하고 위안하고 사랑하게 만들기를, 더불어 고통을 뚫고 나와 더 너그럽고 강인해진 분들을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통찰해 내기를 희망한다. 이걸 읽고 제가 이분을 꼭 인터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국어 교사로 오랜 시간 재직을 하셨어요. 몇 년 동안 국어 교사를 하셨나요?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어요. 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둘 낳았고, 그런데 제가 학교에 가서 교사를 하면 아이를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으니까 네. 한 6년 했나 봐요. 6년 동안. 네. 어머니로서 아이를 직접 육아를 직접 책임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땐 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할 사람이 없었고, 네. 우리 시대에만 해도 아이를 맡길 때는 없었어요. 잘 없었고, 학교에서도 결혼한 여자가 계속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문 잡지에 칼럼을 쓰기 시작하셨는데요. 네. 원래 글쓰기는 꾸준히 하셨었던 건가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글 쓰는 게 멋진 일 같이 생각됐어요. 그래서 늘 하고 싶었고, 대학 그래서 국문과를 갔고, 네. 대학 때는 뭐 교지를 만드는 일도 했고, 뭐 그런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늘 그런 커스를 밟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서 글을 전혀 쓸 수 없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글도 쓰고 결혼 생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신문사 기자가 되는 것이어서, 한때 신문이 한참 직면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그때 88 올림픽쯤 돼서 신문이 갑자기, 전에는 24면 정도였던 것이 48면은 늘고 뭐 이렇게 갑자기 볼륨이 확 불어질 때 글 쓰는 능력이 있는 가정주부를 구하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성을 위한 면을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칼라 페이지로 중간에 이렇게 간지로 들어가는 그걸 만드는 것을 구해서 제가 거기다 응시해서 합격돼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게 글을 쓰고 싶은 욕구와 창작을 하고 안 되는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뭐가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쓰기 시작했어요. 가장 하고 싶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셨군요. 딱히 그렇진 않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신문사에 들어가서 기사 쓰다가 저는 나의 적성은 인터뷰라는 걸 알고 인터뷰를 계속 했는데, 인터뷰를 계속 하는 것도 좋았지만, 그때 더 본격적인 글을 썼으면 지금 약간 씁쓸한 느낌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회한도 있어요. 그리고 그 회한을 제가 최근에 낸 참에는 참 어렵다라는 책의 서문에 구구절절히 썼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다들 오래 살게 됐으니까 다행히도 지금부터는 연재를 하지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나의 이야기를 쓰려고 합니다. 정말 그러기에 충분히 농익은 삶을 사셨어요. 그럴까요? 네. 숱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지금 세기 초중반 한국 여자로 태어나 우리 역사의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밀고 온 분들, 그들의 삶 앞에서 전율의 농도가 가장 컸다라고 하셨는데요.
전율의 농도가 가장 컸다. 아까 잠을 자면서 이야기하셨다. 지방까지 내려가서 시골 할머니들과 그 집에서 잠을 자면서 밤새 이야기를 듣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네. 워낙 그게 좋았어요. 네. 거기 여자전에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는 뭐 지금 이야기도 제가 아마 올 것 같아요. 네. 너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도 이 중에 몇 분을 뽑아서 얘기하자라고 했더니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해서 몇 분만 뽑아서 하기가 힘들다고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진심으로 그래요. 누구를 뽑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여자전이라는 책이 푸른 역사에서 2007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표지도 예쁘지만 정말 소중한 안고 자고 싶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머릿말 제목이 이래요. 꽃으로 문질러 쓴 애달픈 인생 이야기. 꽃으로 문질러서 썼다. 여기서 많은 게 느껴졌는데요. 잠깐 소개를 하면요. 지리산 빨치산 할머니 고계연, 반세기 넘게 홀로 가문을 지켜온 종부 김후웅, 일본 군 위안부 김수혜 할머니, 중국 팔로군 출신 기공연구가 윤금선, 한 달의 인연을 영원으로 간직한 최옥분 할머니, 문 앞판에 걸출한 욕쟁이 할머니 박의순, 황진이보다 더 치열했던 춤꾼 이선옥, 명성황후의 화신이 된 여자 이영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목만 봐도 이 8분의 할머니들 이야기를 단숨에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제 선생님은 이 8분의 할머니가 너무나 소중해서 누구를 뽑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데요. 반세기 넘게 홀로 가문을 지켜온 종부 김우웅 할머니. 네, 이 할머니 만났던 이야기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김우웅 할머니는 어떻게 말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90세로 돌아가셨는데요. 19살에 광산 김씨 유일제 종가로 시집 갔어요. 새댁인데. 선생님 벌써 울려고 하세요. 남편이 좌익이었어요. 근데 좌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정의감이 있었고 그때 44년이에요. 그 김웅 할머니가 시집 갔던 애가 그 이듬해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는데 그 시골이에요. 와룡면 경찰서에 일제시대 때 순경들이 그대로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일본 놈 앞잡이 하던 순경이 해방된 나라 여전히 순경이지? 그렇죠. 그건 굉장히 부당해.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래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써서 요즘 말하면 대자보 같은 걸 붙인 거죠. 거기는 시골이니까 세상에. 게시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동네 바위 위에 붙였나 봐요. 그러면 경찰들이 가만 안 두는 거죠. 좌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고모 이제 새댁인데 고모예요. 우리 고모. 아버지의 누나예요. 고모란 말이 저절로 나와버렸어. 그래서 그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가서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은 거죠. 그리고 좌익으로 쫓기는 몸이 돼서 계속 쫓겨서 고모가 말했어요. 고모부랑 같이 산 시간은 한 달도 안 된다고. 쫓겨다니다가 그러다가 또 그 고모네 광산 김 씨가 굉장히 사회주의 사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 사회주의 사상가라고 할 수 없어요. 분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약간 잡혀간 게 분하니까 다음 또 큰일을 또 하나 벌이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주 굉장히 거물 좌익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서울로 잡혀가가지고 서대문 형무소에 잡혔어요. 그래서 옥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6.25가 난 거죠.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 문을 제일 먼저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문군 내려왔을 때.
그럴 때 내려와서 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고모는 남편을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종가고 아까 안동에서는 15대 이상에 대해 종가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집은 11대밖에 돼서 종가가 아니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고모의 할아버지,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그 15대 이상 되는 그 집은 17대예요. 네. 그런 큰 가문에 딸을 시집 보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네. 큰 집은 며느리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큰 집은 며느리면 뭐해요? 남편이 없는데. 네. 그렇지만 거기는 시조모 내외, 시부모 내외, 남편 없지만 시누이들, 시동생들이 많은 그 집으로 살림을 평생 동안 사시면서 19살에 시집 가셨다면서요. 90살까지 시집살이 하셨어요. 70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자식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근데 그 사이에 고초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시아버지는 고모부가 장남인데 언젠가 통일이 돼서 아들이 온다는 희망 때문에 돌아가시지를 못했어요. 안 돌아가셔요. 네. 그래서 99세까지 사셨어요. 99세까지. 99세 시아버지를 매일 밥상에 5첩 반상, 7첩 반상을 차려서 거안잼이라고 해서 네, 눈썹에다 상을 맞추는 것. 네. 그걸 해가지고 시아버지한테 삼시세끼를 지어드렸어요. 그 익힌 나물 하나, 생나물 하나, 생선 하나, 고기 하나. 그걸 비린 것 하나, 누린 것 하나 이렇게 말해요. 안동에서는. 그렇게 다 챙겨서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건 거의 신앙 같은 건데 그렇게 평생을 하고 사셨는데 그 이데올, 그걸 계속하는 이데올로기가 뭔지 알 수 없어요. 내 기억 속에 20대 초반의 남편이었을 텐데 한 달 남짓 산 남편의 가족과 가문을 위해서 90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남자 못할 것 같아요. 처가에 가서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 저도 저희 외가가 안동이라 네. 그 안동에 보면 그런 할머니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똑똑한 남편은 얼북하고. 맞아요. 저도 최근에 썼던 글 중에 전우익 할아버지 이야기를 쓰면서 네. 이한댁 이야기를 썼는데요. 네, 네. 그 할머니들이 못 돌아가세요. 맞아요. 못 돌아가셔요. 정말 보면. 그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고모는 네. 80세쯤에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네. 해서 만났어요. 고모부를. 이 김웅 할머니가요? 네. 그런데 고모부 어떠냐고 다들 찾아가서 물었는데 그때하고 똑같더라 이렇게. 똑같더라. 할머니가 80세였으면 할아버지도 80세가 넘으셨을 테고. 정확한 연세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서 가정을 거기는 물론 가정을 이루어서 4남매를 낳았다고. 네. 그리고 거기서 낳은 자식들이 다 김일성 대학을 다니고 뭐 그렇게 고모부는 거기 가서 학교도 많이 다니고. 네. 그래서 그 공산당 간부가 돼서 아마 내각 양정국의 국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여기서 치면 1급 서기관인가 사무관인가 뭐 그런 꽤 높은 공무원을 하셨나 봐요. 그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북에 와서 산 60년 동안 나한테 시집왔던 19살 소녀가 내 부모님과 내 가문을 60년 동안 고향에서 지키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셨대요? 너무 많이 애절한 편지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 뒤로 남한으로? 네, 남한으로 직접 보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일본에 고모부의 초등학교 동창이 살고 있었어요. 네. 이용국 선생이라고 조총련이죠. 그러니까 평양과 그게 편지가 가능해요. 네. 근데 조총련이 우리나라에 또 편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이용국 선생이 조총련 어느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고모부가 그 고모부 용진인데 이름이 네. 용진이가 보내는 편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동창분이. 그러면 그 용진이가 편지를 영국 선생님한테 보내면 영국 선생님이 고모님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곳을 거쳐서 편지를 주고 받았어요. 그게 한 10년 동안 주고 받다가 돌아가신 거고 한 몇 해 전부터는 편지가 오지 않았어. 고모가 이제는 죽었나 보다. 평양에서 편지가 안 온다. 뭐 이러셔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도 또 돌아가셨어요. 네. 그 편지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편지 고모에게 온 편지는 제가 소중하니까 다 가지고 있죠. 선생님 앞으로 쓸 책이 너무 많으세요. 맞아요. 선생님 이제 다 써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고모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네. 저는 선생님 고모인지는 전혀 몰랐고요. 이 김홍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네. 고모 붙잡혀 좌익 때문에 아마 뭐 그냥 생각나면 잡아가고 실컷 때렸다가 또 풀어줬다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괘씸죄 같은 거겠죠. 그렇죠. 경찰을 욕했으니까 잡아가는 주체가 경찰이니까. 네. 그런데 경찰이 굴복하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또 잡아서 또 때리고 그렇죠.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하루는 경찰에 가서 굉장히 많이 맞고 고모부가 돌아왔대요. 그래서 때릴 수 없거든요. 종손이라는 게 안동에서는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예요. 네. 그런데 약간 울분?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때렸기도 했나 봐요. 네. 그런데 고모부가 잡혀가서 며칠 만에 아주 많이 맞고 집에 돌아왔대요. 근데 이렇게 몸에 입었던 옷에 이렇게 피가 묻고 그랬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청년들이 참 의연했나 봐요. 그래도 그걸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의젓하게 집에 돌아와가지고 마침 초여름이라서 그때 원두밭이라고 집 앞에 밭이 있는데 거기 울타리에 호박이 이렇게 익었나 봐요. 동그란 호박. 그걸 동그란 호박전을 부치잖아요. 근데 안동에서는 그게 돈처럼 생겼다고 돈적이라고 해요. 근데 오면서 미안하기도 했겠죠. 새로 결혼한 헌인한 자기 아내에게 오늘 돈적 좀 부쳐 먹자 이러더래요. 그리고 오늘 나는 상방마루에서 잘난다 이러더래요. 상방마루에 잔다는 뜻은 아마도 어른들이 있으면 사랑방에 계시면 부부가 함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상방마루는 약간 좀 안치하고 사이에 있는 마루니까 나는 거기 잔다 이 말이 오늘 저녁에 좀 만나자 이런 뜻이기도 한가 봐요. 상방마루에 잘난다. 돈적 좀 부쳐 먹자 이랬대요. 그리고 고모는 상방마루에 자는 건 부끄럽지만 돈적 부쳐 먹자는 말이 너무 반가워서 얼른 따가지고 호박을 썰고 밀가루를 개고 그래서 그 돈적 호박전을 부쳤나 봐요. 얼른. 그게 얼마 걸렸겠어요. 뭐 길어봤자 30분 1시간 걸렸겠죠. 그렇게 하고 고모부는 이제 지쳤으니까 사랑방에 들어서 누워있고 고모가 이제 얼른 붙여갖고 사랑방에 갖다 주려고 나갔는데 또 다른 경찰서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간 거예요. 그 고모는 고모부한테 그 돈적을 하나 먹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시삼촌인가 누구한테 이거 좀 가서 먹이라고 구운 돈적을 이렇게 싸줬대요. 보따리 이렇게 뭐 이렇게 쌌겠죠. 그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줬대요. 이거 한 점 하나 먹어보고 맛기라도 먹으라고 했는데 시삼촌에 갔는데 가지고 그냥 돌아왔더래. 못 먹고. 그래서 그 돈적이요. 고모가 돈적이라는 게 참 쉬운 적이고 그 계절에 먹는 건데 평생 동안 돈적을 못 드실 뿐만 아니라 호박전을 보면 토하세요. 구역질을. 막 구역질을 하셔서 우리 집에 고모가 오시면 우리가 돈적을 먹다가도 치워요. 그걸 우리가 아니까. 그래요. 정말 같이 산 기간은 짧았지만 그 남편을 진짜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셨던 분 같아요. 그랬나 봐요. 종교처럼. 사랑이라는 게 오래 있다고 생기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도 참 낭만적인 분이셨어요. 우리 돈적 좀 부쳐 먹자. 오늘은 내가 거기서 잘난다. 굉장히 섬세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분노하는 사람이 섬세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이고. 그냥 섬세하지 않으면 이익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일을 따라가죠. 참아버리죠. 꼭 참아버리죠. 이 얘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이자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선생님 저희가 1회만 모시려고 했는데요.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냥 여기서 끝낼 수 있는 만남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공감의자에 모신 김서령 선생님의 이야기는 1회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김서령 선생님이 만났던 한국 여자로 태어나 우리 역사의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밀고 온 분들
그분들 삶 앞에서 전율의 농도가 가장 컸다고 말하는 김서령 작가의 이야기 계속 듣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